내 기준에서 참 개념 없어 보이는 사람을 마주하고는 하잖아요. 이런 사람을 한 집안에서 마주하게 된다면 이거야말로 참 골치 아픈 일이겠죠.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이 있는데 과연 그럴 수 있을지. 오늘 사연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사연이 3가지나 준비되어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저는 톡톡사연 한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끔 밤에 잠이 얼른 안 올 때마다 톡톡사연을 찾고 있는 사람이에요. 기혼자분들께서는 결혼을 몇 살에 하셨나요? 저는 30이 넘어서 결혼했는데요. 저는 남편이랑 동갑내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저한테 처음 하셨던 말씀이 아이고, 여자가 나이가 이렇게 많아서 어떡하니? 시집을 이 나이 때까지 안 가고 대체 뭐 하고 있었니? 이거였죠. 아니 본인 아들이랑 결혼하겠다고 인사드리러 온 여자한테 지금껏 시집 안 가고 뭐 했냐고 힐난을 하시다니. 지금 생각하면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지금이니까 그런 생각도 하는 거고요. 당시에는 그저 어색한 웃음만 지으면서 상황이 얼른 지나가기를 기다렸었던 것 같아요. 나이가 너무 많아서 그런가? 풋풋한 느낌이랄 게 하나도 안 풍겨오네.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고개를 살짝 저으시며 그렇게 말씀하시자 저도 이제 조금은 울컥했죠. 한 번 딱 그렇게 말씀하시고 만 것이 아니라 2번, 3번 그런 말씀을 계속하셨어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싱그럽지 못하고 노숙한 느낌만 난다고요. 그래서 남편의 나이를 들먹일 수밖에 없었네요. 어머니, 그런데 저랑 이 사람이랑 둘이 동갑이에요. 둘 다 똑같이 나이 들어가는 마당이라서 제가 외롭지는 않네요. 함께 노숙해져 가는 거니까요. 응? 근데 둘이 동갑이었어? 네가 우리 아들보다 1살 더 나이 먹은 거 아니었니? 난 여태 그렇게 들어서 알고 있었는데? 아니에요. 제가 빠른 생일이라서 학교를 먼저 들어간 건 맞지만 엄연히 동갑이에요. 빠른 생일이라고? 그럼 네가 1살 누나 맞네. 네가 우리 아들보다 연상이야. 네? 저희 둘이 태어난 날짜가 고작 몇 달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래도 분명한 차이가 있지. 네가 우리 아들보다 나이가 많은 거야. 시어머니께서 발끈하시면서 제가 굳이 연상이라고 못을 박으셨죠. 나이 많은 며느리, 그래서 무언가 하자가 있는 며느리라고 칭하면서 저의 기세를 꺾어 놓으시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앞에서 저는 공손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여드린 뒤 남편을 보며 말했죠. 그러시대. 알아들었지?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님의 뜻을 받들어서 나한테 누님이라고 불러? 제 말에 그때까진 멋쩍게 가만히만 있었던 남편이 몹시 당황스러워하면서 자기 모친을 눈짓하더군요. 엄마, 왜 그래? 제발 적당히 하세요. 이렇게 남편이 입새로 중얼거리자 시어머니께서는 앉으신 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를 흘겨보셨어요. 어디 감히 누님 호칭을 운운하냐며 저를 호통하시길래 제가 조심스레 말씀드렸죠. 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제가 확실한 연상이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아니다. 그냥 둘이 같은 해에 태어났으니까 동갑 친구로 지내면 되겠구나. 원래 부부 사이란 평생의 친구나 다름없는 거란다. 그렇고 말고. 시어머니께서는 짜증스럽게 저한테 손을 휙휙 내저으시면서 말씀하셨고 그렇게 일단락이 되었죠. 당신의 아들 나이는 생각 안 하고 왜 저한테만 나이를 들먹이셨는지 지금 생각해도 비틀린 웃음이 지어진답니다. 그런데 이때로부터 몇 년이 지났을 때 시어머니께서 이때 이야기를 꺼내시더니 나름의 항변을 해주셨어요. 하도 작은 애한테 기가 눌려서 시달려서 지내왔던지라
제 며느리가 이제 생긴다고 하니까는 초장부터 제 길을 팍 잡아놓고 싶으셔서 그런 얕은 트집이라도 잡으셨던 거라고 하셨죠. 그럼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신 작은 애가 누구냐고요? 저로 하여금 사연이라는 걸 써보게 만든 실질적인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죠. 바로 제 동서입니다. 시어머니의 아들은 제 남편뿐만이 아니에요. 남편은 장남이라서 남동생도 있거든요. 둘이 2살 차이예요. 아, 그런데 이제 보니까 시동생이 빠른 생일이라서 학년은 남편이랑 1살 차이라고 볼 수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그렇다면 형제끼리 2살이 아니라 1살 차이 난다고 시어머니께선 나만 소개를 하실 건지 갑자기 궁금해지는 대목이네요. 그러실 것 같지 않은데 하여간에 시어머니께선 살짝 웃기신 분이에요. 당시에는 어쨌든 남편하고 결혼하고픈 바람만이 가득했던 때였으므로 시어머니께서 저를 미묘하게 갈구시든 말든 별로 따지지도 재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시동생은 결혼을 일찍 한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형보다 동생이 더 먼저 결혼한 경우이죠. 그래서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가 저보다 결혼 선배이며 먼저 시댁하고 역사를 쌓고 있었던 거예요. 동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선 첫인상은 저보다 키가 많이 작단 것이었네요. 동서가 저보다 어리고 키도 작고 아담해서 여러모로 저와 다 상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딱 대비가 이뤄졌던 것이죠. 동서는 키가 150대 중반이에요. 자기 입으로는 158이라고 몇 번 주장한 적이 있었는데 절대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서 가장 크게 키가 나왔던 게 170cm였고 대부분 168cm 정도예요. 동서랑 10cm 이상 키 차이가 나는 건데 이렇다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키뿐만 아니라 덩치에서 확 차이가 난답니다. 단신과 장신은 골격이 다르거든요. 그래서였을까요? 동서는 저에게 거인 같다고 그랬어요. 저를 향해서 와, 진격의 거인이다. 물었었죠. 그것도 모르세요? 형님 진짜 옛날 사람 같으시네. 최신 유행하는 거 못 따라가는 티가 이런 데서도 팍팍 나오네요. 요즘에 인기 많은 일본 만화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웬만한 만화 팬들은 다 알고 있고요. 만화 안 보는 사람도 인터넷만 자주 하면 그 작품이 뭔지 다 알아요. 초대형 거인들의 습격에 맞서서 주인공들이 싸우고 뭐 그런 소년 만화인 듯 싶었어요. 그런 작품이 있거나 말거나 솔직히 저랑 무슨 상관이겠어요? 동서 말대로 제가 어리고 젊은 친구들 사이에 뭘 유행하는지 잘 모르기도 했고요. 관심 자체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를 볼 때마다 특히 제가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동서가 와, 진격의 거인 이렇게 외치니까 너무너무 짜증이 나는 거죠. 동서가 그러는 거 목격했음에도 제재 안 하고 모르는 척하는 남편의 태도도 짜증스러웠고요. 물어보니까 남편도 그 작품을 보지는 않으나 그게 뭔지는 알고 있다고 그랬어요. 유치한 동서의 놀림이 언제까지 가려나 싶어서 그냥 두고 봤는데요. 어느 날은 저한테 그냥 진격의 거인이라고 하지 않고 무슨 거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부르더라고요. 그게 뭔가 싶어서 그날 인터넷에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작품에 나오는 거인들 중에서도 유난히 눈이 부리부리한 인상에 좀 특이하게 생긴 거인 캐릭터였더군요. 그걸 저한테 동서가 갖다 붙인 겁니다. 와, 그거 알고 나니까 너무 신경질이 났어요. 참다가 동서한테 따졌죠. 동서, 뻔히 그런 소리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자꾸만 놀려대는 이유가 뭐야? 한두 번 그럴 때야 나도 웃어 넘겼지. 이건 해도 너무하잖아. 눈이 큰 특징에 맞춰서 놀려대다니 너무 무례하고 당하는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 제가 유전을 그렇게 받아서 눈이 좀 커요. 그냥 쌍꺼풀이 겉으로 진 것뿐만 아니라 눈알 사이즈 자체가 큽니다. 여자로선 눈 큰 게 작은 것보다 낫다고 해서 나름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오긴 했으나 어렸을 때는 학교 친구들한테 왕눈이 소리 좀 듣고 살 수밖에 없었네요.
그걸 동서가 써먹으니까 너무 얄미웠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동서한테 살짝 그 시점에서 앙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부부 결혼식 날이에요. 동서가 옷을 아주 미묘하게 입고 왔었거든요. 밝은 색부터가 눈길을 사로잡았었죠. 그 정도면 어떻게든 튀어보려고 작정을 했던 게 아닐까 충분히 의심이 가고도 남는 차림새였고요. 결혼식 도중에는 정신이 없어서 잘 몰랐는데 식 마치고 나서 동서를 보고 얼마나 놀랐었는지 몰라요. 특히 나중에 사진 나온 거 보니까 어이가 없었고요. 하지만 우더른들께서 아무런 지적도 안 하시길래 참고 넘겼었건만 동서가 저 결혼한 후에도 제 심기를 살살 긁으며 건드리니 분란 만드는 거 안 좋아하는 제 성격에도 불구하고 터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조목조목 그리고 조곤조곤하게 동서한테 잘못을 짚어주면서 앞으로는 조심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랬을 때요. 가만히 듣고 있던 동서가 이윽고 입을 열더니 꺼낸 말이 가관이었답니다. 형님은 제가 괜히 이런 줄 아시나요? 제가요, 엄연히 이 집안에 먼저 들어와 있던 사람이고요. 제가 꾸려놓은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형님은 제 방식을 배우고 또 먼저 양해를 구해야 맞았던 건데 그런 걸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개념 없이. 뭐라고? 내가 개념이 없어? 무슨 양해를 내가 동서한테 구했어야 맞았다는 거야?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나하나 저한테 물어가면서 허락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셔야 하는 게 맞았다고요. 이게 그렇게나 이해가 안 가세요? 처음에도 말이죠. 부엌에서 같이 일을 할 때 형님이 선반 이곳저곳 다 열어보면서 양념 찾고 냉장고 마구 뒤적거리는 거 보면서 저 솔직히 너무 화가 났는데 그래도 제가 참았습니다. 지켜보니까 형님이 고의로 그러신 것 같지는 않기도 해서요. 원체 무식한 분 같아서요. 동서, 말 가려서 했으면 좋겠어. 내가 동서 눈에 거슬렸을 수도 있겠지. 동서 말대로 내가 늦게 이 집안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동서가 주인의식이 있을 수 있다는 것까지도 내가 이해를 하겠다고. 그런데 내가 동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사람을 살살 약 올려가면서 놀려댄 거야? 이거 너무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않아? 따지고 보면 내가 윗사람이야. 동서가 건방진 거라고. 와, 본색 나오시네요. 아이고 무서워라. 핫바리 전문대 나오신 분께서 영특한 척 하시는 거 저 지금 솔직히 너무 웃긴데 웃음을 참는 중이에요. 생각지도 못했던 지점을 찔러오는 동서에겐 놀랐고 제 얼굴이 순간 화끈거렸어요. 저는 경기도 소재의 전문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반면 동서는 서울에 있는 4년제 여자대학을 나왔더군요. 제가 그렇게 큰 학력의 차이는 모르겠다고 동서에게 말을 했더니 자기는 자기 친정 식구들이 전부 4년제 대학 나왔다고 하면서 으스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제 친정 식구들은 모두 학력이 어떻게 되냐고 물었고요.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히더군요. 제 친정 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고졸이 최종 학력이시고요. 친정 오빠는 고졸이었다가 나중에 대학 다녔어요. 야간대학으로 졸업장 따냈죠. 친정 여동생은 경기도에 있는 나름 꽤 알아준다는 4년제 대학에 들어갔다가 중퇴를 했고요. 아, 이때 괜히 속으로 여동생을 좀 원망했네요. 기껏 대학 보내놨더니 자퇴를 했으니까요. 이 망할 기집애가. 동서, 지금 설마 학벌로 사람 가르겠다는 건 아니겠지? 한 집안 식구끼리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거나 말거나 사실이 그렇잖아요. 형님, 말 나온 김에 고등학교는 어디서 다니셨어요? 좋은 동네였나요? 그건 갑자기 왜 묻나 했더니만 자기가 다닌 고등학교는 학군이 좋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밑밥을 뿌린 거였더군요. 이날 진짜 속이 상했네요. 성격 나쁜 사람이라고 제 안에서 판명이 난 동서를 더 상대하기도 싫어졌고요. 제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다가 동서한테 그랬죠. 아이도 있는 사람이 애엄마로서 마음 예쁘게 쓰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그러자 동서가 보인 반응은 형님이 먼저 주제 파악하시는 게 순서 같은데?
이런 중얼거림이었답니다. 사람이 너그럽게 꼬리를 말아주었으면 응당 화답을 해주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어디 끝까지 해보자는 것도 아니고 동서가 툴툴거리는 모습에 정말이지 기가 막혔어요. 그런데 그때 방에만 계시던 시어머니께서 나와보시더니 저랑 동서가 대치 상대로 분위기를 냉랭하게 내고 있는 것에 한숨을 쉬셨죠. 그러면서 저를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네가 작은 애를 잘 따라주려무나. 모르긴 몰라도 배울 건 꽤나 많을 게다. 손아래 동서라 생각하여 무시하려 들지는 말고. 그네야, 네가 푸근하고 따사로운 마음씨로 작은 애를 매사에 감싸줘야 한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저는 얼어붙었고 동서를 힐끗 쳐다보니까 입술을 실룩거리고 있었어요. 너무 황당했네요. 제가 굴러 들어온 돌이고 동서가 박힌 돌이라 이런가 싶어서 조금 서러웠어요. 왜 싸가지 밥 말아먹은 동서는 아무 잔소리도 안 듣고 저만 푸근한 인심을 가지라며 종용을 당해야 했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생각할수록 억울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동서한테 쓴소리 못하는 것에는 뭔가 이유가 있었더군요. 저랑은 달리 동서는 20대 중반의 나이에 결혼을 했어요. 게다가 시동생이 동서에게 무척 매달려서 성사가 된 결혼이라고 하더군요. 시부모님의 입장에서는 차남이 결혼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애를 썼던 상대가 동서이기 때문에 뭔가 함부로 하기는 힘든 분위기가 맨 처음부터 형성이 되었던 것이죠. 괜히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는 말이 있는 게 아닌가 봐요. 동서네 집안이 굉장히 잘 산다거나 부자이거나 그런 건 아닌데 학벌들이 평균적으로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시부모님께서 이거 아시고 동서의 배경을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대요. 가방끈이 길다고 엘리트 집안이라고 추켜 세우시면서 그런 고상한 집안과 사돈의 연을 맺게 되다니 영광이라는 말씀도 하신 바 있었다고 하네요. 동서가 결혼 2년 만에 출산을 했는데 마침 아이도 시부모님께서 바람하지 않았던 남자 성별, 송자였죠. 시부모님과 시댁 쪽 친척 어르신들이 동서한테 쉽게 이래라 저래라 말씀을 못하시는 기류가 깨질 계기 따위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가장 관건은 바로 동서의 성격, 아니 성질머리였죠. 어떻게 보자면 유순하고 활발하고 사교성 좋아 보이는 게 동서의 인상인데요. 다혈질이라서 쉽게 화를 내고 그 화를 참아야 할 이유는 스스로에게 절대로 없다고 여기며 짜증이 많은 동서를 이겨 먹으려면 보통 성질로는 불가능했어요. 듣기로는 동서네 집안 식구들도 대체로 성격들이 한 성깔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동서의 외사촌 오빠 되는 사람은 당최 무슨 일을 하는진 모르겠는데 덩치가 크고 팔다리에 문신이 있어서 시동생을 포함한 온 시댁 식구들이 깜짝 놀랐었대요. 아이씨, 예상은 했지만 동서가 훨씬 더 만만치 않은 인물이었구나. 내가 어쩌다 동서처럼 성질이 유별난 사람하고 엮이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적당히 상대해주고 적당히 사리면서 사는 수밖에 없는 것 같다. 답답하기는 해도 현실적으로 상황이 그런 것 같네. 제가 혹시나 어린 나이였으면 모르겠는데 그리고 저의 조건이나 배경에 꿀릴 것 없이 뛰어났으면 또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동서랑 맞서지 않기로 하였어요. 한마디로 그냥 이겨먹을 생각을 내려놓기로 했던 것이었죠. 그러면 대체 남편이란 자자는 이 모든 과정에서 뭘 하고 있었냐고요? 제 남편 트러블 나는 걸 딱 질색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싸우거나 그러면 그걸 보는 걸 자체로도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이고요. 어디 큰 소리가 나면 자리를 피하는 유형이랍니다. 남한테 싫은 소리 하는 거에 어려워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는 것도 어려워하며 특히나 아쉬운 말을 할 줄을 몰라요. 손해를 자기가 보더라도 그냥 안고 가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제3자의 입장에서야 본다면 이런 사람이 우직하고 착하다라고 여길 수 있겠지만 배우자로서 판단을 해보자면 솔직히 속이 갑갑해져 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왜 이런 남자한테 눈에 콩깍지가 생겨서 결혼을 했냐고요?
아무리 30 훌쩍 넘긴 나이였고 배경이 미미했어도 결혼은 더욱 신중했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러게요. 그런 객관적인 질문을 저 결혼 전에 누가 해줬더라면 제가 고민을 더 해봤을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누구나 살면서 그런 시기가 한 번쯤은 있잖아요. 옆도 안 보이고 뒤도 안 보이고 그냥 앞만 보이는 상태요. 밑도 끝도 없이 이 남자랑 결혼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만 저는 예전에 가득 차 있었던 것을 어쩌겠어요. 환장하는데 제가 내린 결정이고 선택이기에 감내하는 것이죠. 하여튼 이런 남편과는 다르게 시동생은 성격이 조금 직설적인 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기가 좀 세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니까 동서랑 손뼉이 잘 맞아서 결혼한 거겠죠. 자기 동생이 기가 세다 보니까 남편이 3번 말할 거 참았다가 한 번만 말하고 이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놀랍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제가 일화 하나를 알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임신 막바지였을 때래요. 시동생이 회사에 금요일 회식 자리를 가서는 집에 안 들어온 겁니다. 열받은 동서가 계속 전화했는데 소용이 없었고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간신히 통화가 성사되었는데 전화를 시동생이 아니라 회사 동료가 받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그 회사 동료가 한 말이 시동생은 지금 노래방 도우미랑 노느라 정신이 없어서 전화를 받기 힘들다고 했다는 거죠. 동서 성질에 화가 안 나고 버틸 수 있었을까요?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후로요? 시동생은 동서한테 납작 엎드리게 되었고요. 그때 아예 동서가 시부모님 앞에 시동생을 데리고 가서는 아버님, 그리고 어머님, 앞으로 오빠는 제가 꽉 잡고 살 거니까요. 알아두셨으면 해요. 제가 오빠를 구워 삶아 먹든 튀겨 먹든 저 알아서 할 거니까 두 분은 참견하지 말고 훈수도 두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던 것이죠. 만삭의 임산부 앞에서 시부모님께서 무슨 반론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상황이 그러했으니 앞으로 동서가 집안에서 뭔 개지랄을 떨든 가만히 계시겠노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원래도 동서가 강세였는데 시동생의 회식 일탈 사건 이후로는 더욱 분위기가 그쪽으로 넘어갔어요. 저는 그런 배경을 세세하게 몰랐기 때문에 당최 이 시댁 사람들이 왜 저 말고 동서 편을 들어주는 느낌이 드는가 싶어서 답답함 속에 서러워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네요. 저는 약간 비약을 하자면 모범생 스타일인데 동서는 성격이라든지 말을 하는 게 톡톡 쏘는 편인데다가 말빨도 세고 아무튼 간에 그래서 저는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더러워서 피한다는 심정으로 동서랑 안 부딪히려고 노력하며 지내게 되었어요. 하지만 시댁이라는 지대한 공통점이 떡하니 존재하는 이상 제가 그까진 노력을 한다고 해서 엮이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답니다. 시아버지께서 등산을 가셨다가 다리를 삐끗하셨을 때도 그랬죠. 한동안은 아버님 거동하시기 힘드실 텐데 어머님이 어떻게 다 감당하시겠어요. 이럴 때 며느리 찬스를 쓰셔야죠. 안 그래요, 형님? 형님이 아무래도 시간 많으니까 아버님 보살펴 주시면 딱 되겠네요. 내가 시간이 많다니? 나도 일정이 있고 할 일이 매일 있는 사람이야. 동서는 나의 뭘 보고 내가 시간이 많다고 하는지 모르겠네. 저는 애 때문에 안 돼요. 애를 봐야 해서요. 근데 형님은 봐야 할 애가 없으시잖아요. 혹시 아버님 수발 들기 싫다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 아니겠죠? 착한 형님이 그러실 리는 없다고 믿어요. 참고로 그때 저는 일주일에 3번 동네에 있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했고요. 집에서는 문서 작업하는 걸로 돈벌이를 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직장으로 출퇴근만 안 했을 뿐이지 똑같이 근무를 하는 셈이나 다름없었는데요. 이게 장소 제약을 안 받다 보니까 동서는 제가 시댁에 가서 문서 작업을 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가 빠드득 갈렸는데 누군가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를 한 번씩 들여다봐 드리며 시어머니를 도와드려야 하는 상황이란 건 명백했기에 그냥 제가 그렇게 하기로 하였어요.
다만 동서의 입김에 의해서 제가 그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는 게 짜증이 났었죠. 그놈의 애 핑계는 왜 이렇게 되던지. 시어머니의 생신상을 차렸던 일화도 만만치 않았네요. 형님이 집안의 일원이 되시고 나서 처음 맞는 어머님 생신이네요. 어머님께서 밖에 나가서 외식하는 것보다 집밥 좋아하는 건 형님도 알고 계시죠? 그건 나도 알지. 그런데 작년에는 소갈비 식당에서 가서 생신 식사를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어서 외식을 했던 거고요. 올해는 어머님께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결정했어요. 며느리가 이제 하나도 아니고 둘인데 뭐가 문제겠어요, 형님? 집밥의 정성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건데요. 그럼 작년 말고 재작년에는 집에서 생신상 차렸어? 왜 나는 재작년에도 밖에 나가서 해결한 걸로 들었던 것만 같지? 형님, 지나간 일은 왜 그렇게 따져대세요? 올해는 저희가 어머님 생신상 차려드리기로 이미 정해졌다니까요?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매사에 불만이 많고 트집 잡는 게 많아? 뭐라고? 안 그랬다가 올해는 직접 차린다는 게 내 입장에선 이상하게 생각되니까 물어볼 수도 있는 거지. 동서야말로 너무 예민한 것 같네? 그리고 나는 미리 들은 바도 없는데 동서가 결정했다, 그러기로 했다. 이렇게 통보하면 내가 당연히 당혹스러울 수 있지 않겠어? 그래서 어머님 생신상 차리기 싫으시다고요? 결국 그 말씀하고 싶은 건데 돌려 말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니야. 생신상을 직접 차리기로 했으면 당연히 그걸 따라야지. 내가 그렇게 하기 싫다는 뜻은 아니었어. 그럼 그냥 입 닥치고 어머님 생신상 차릴 준비나 하시면 돼요. 어차피 할 거면서 왜 이렇게 중얼중얼 대시는지. 나이도 많으시면서 그 나이는 다 어디로 먹으셨나 의심스러워요. 확실히 결혼 생활 더 오래 하고 아이 낳고 키우며 사는 저랑은 정신 연령이랄 게 차이가 난다고 할까요? 현상을 바라보는 성숙함이 형님은 저랑 좀 다르네요. 아우, 진짜 차라리 말을 말지 싶었네요. 성질 따라서 말을 있는 대로 뱉어대는 동서 앞에서는 차라리 무건 수행하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기도 했을 정도예요. 시어머니께 여쭤보니까 정말로 생신 때 집밥 먹자고 하신 게 맞더라고요. 그래서 동서랑 둘이 차려서 준비하기로 했어요. 그 전까지는 착착 메뉴 선정이며 장 보는 거 분담까지 큰 이상 없이 잘 되었는데 왜 하필 딱 그 당일 이른 아침에 동서한테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까요? 애가 아프대요. 시조카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프다고 칭얼거려서 별 수 없이 소아과에 당장 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누가 뭐라고 하나요? 당연히 가라고 그랬죠. 소아과 갔다가 시댁으로 바로 와서 저랑 생신상 준비하면 될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러자 동서가 하는 말이 토요일에는 소아과가 유난히 붐벼서 한두 시간 내에 진료를 절대 못 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늦어질 수 있으니 저한테 혼자 시작을 다 하라고 그랬습니다. 시동생은 뭐 하냐고, 그럼 시동생이 애를 소아과 데리고 가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랬더니 그건 또 안 된다고 하네요. 시동생이 감기 기운이 있어서 워낙 컨디션이 안 좋다고, 아무래도 애가 자기 아빠한테서 열이 옮은 것 같다고 동서가 태연하게 말했어요. 가뜩이나 저희 남편이 한 달에 한 차례 주말 당직이 돌아오는 때였는데 별 수 없이 저 혼자 시댁에 가서 요리하기 시작했죠. 감기가 유행이기는 했는지 시부모님 둘 다 휴지로 코를 풀고 계시는 모습에 제가 좀 난감했고요. 그런 마당인데 시어머니께 적극적으로 거들어 달라고 부탁드릴 수가 없어서 거의 다 제가 했어요. 한참을 제 눈치를 살살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부엌으로 와서 뭐라도 거들어 주시려던 찰나 드디어 동서가 왔어요. 애를 품에 안은 채 말이죠. 어머님이 요리를 다 도와주고 계셨어요? 오늘 어머님이 주인공으로 식사하실 건데 이러시면 안 되죠. 얼른 가서 쉬세요. 형님하고는 이제부터 제가 같이 하면 돼요. 아니, 나는 아직 별로 도와준 것도 없고
이제 막 부엌에 발을 들인 참이었는데, 뭐 그러려무나. 둘이서 하면 뚝딱 끝내버리겠지. 시어머니께서 떨떠름하게 말씀하시고는 퇴장하셨어요. 저는 당연히 동서랑 분업을 할 작정이었건만 제가 도마를 들이밀었더니 한 발짝 뒤로 물러나더군요. 자기는 제가 쌓은 공든탑을 빼앗을 생각이 없대요. 그게 대체 뭔 참신한 개소리인가 했더니만 처음부터 제가 다 해놨으면 마무리까지 제가 다 해야 맞는 거라고 우기는 거였어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쳐다봐줬더니 동서가 눈을 부라리면서 자기는 애도 봐야 하니까 정신없어서 부엌에만 못 붙어 있는다고 딱 잘라서 말아 하더군요. 왜요, 형님? 그냥 형님이 다 알아서 편하신 대로 요리 끝마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형님이 가방끈이 짧으실 뿐이지 상을 못 차리시는 건 아니잖아요. 혼자서 다 차렸다고 하면 다들 형님을 추켜 세워주실 텐데 뭘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세요. 공로를 세우실 좋은 기회인데요. 그래도 어떻게 혼자 다 하나요? 아무도 없었다면 모를까. 동서라는 일꾼이 도착한 이상 제 마음이 생신상을 혼자 다 차리는 쪽으로는 기울 수가 없었어요. 동서는 조금 짜증을 내더니 속이 답답해서 아이스 커피 사오겠다며 갑자기 밖으로 나가더니 그대로 안 돌아왔어요. 20분이 지나도 안 오길래 동서한테 전화하니까 안 받더군요. 미쳐버리는 줄 알았네요. 결국 그 어머님 생신상이요? 기획은 동서가 있는데 노동은 제가 다 했습니다. 저녁 시간이 돼서 모두가 상 앞에 둘러 앉았을 때 저는 저 혼자 이거 다 했다고 말씀드렸어요. 시아버지께서는 놀라셨는지 갑자기 기침까지 몇 번 하셨고요. 그러자 혹시 감기 기운 얼마 붙은 거 아니냐면서 동서가 시아버지를 향해 눈총을 보냈답니다. 동서는 저랑 시선이 마주치자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죠. 네, 맞아요. 형님이 거의 다 하신 거나 다름없어요. 저는 거들기만 한걸요. 형님이 정말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 나 좋게 말해줘서 고마워, 동서. 그런데 동서는 뭘 거들었을까? 여기 차려진 것 중에서 동서가 거들었던 게 뭐더라?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야. 어휴, 뭘 그렇게까지 캐물으세요? 알겠어요. 네. 형님이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셨고요. 형님이 전 세계 최고의 요리사세요. 대단하시고요. 존경스러워요. 이럼 됐죠? 감사합니다, 형님. 그때 정말 뒤통수가 뻐근해졌어요. 동서의 황당하기까지 한 그 놀라운 말빨, 사람을 완전히 바보로 만들더군요. 그런데 분위기가 제가 거기서 따지고 자시고 할 그런 건 절대 아니었어요. 그리고 왠지 다들 저를 향해 참았으면 하는 눈치를 주는 느낌이었다고나 할까요? 그런 묘한 게 있었어요. 그 이전에도 몇 번 느낀 바 있는 시선들이었죠. 여기서 너만 참으면 문제가 없어라고 말하는 시댁 식구들의 시선. 그게 어머님의 생신상 앞에서도 느껴지더라 이겁니다. 특히나 동서가 내민 생신 축하 돈봉투에 시어머니께서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보며 저는 씁쓸해진 입맛만 다셔야 했네요. 잡채가 근데 왜 이렇게 싱거워요? 아, 형님. 지금 저희들 보고 건강 생각해서 나트륨 줄이라고 경고해 주시는 거예요? 아, 건강할지는 몰라도 맛은 영 아니네요. 동서가 그런 말을 하면서 희죽희죽 웃더군요. 남편은 조용히 잡채를 더 가져다 먹었고요. 시어머니께서는 잡채가 기본 음식이지만 은근히 잘 하려고 할수록 어려워지는 메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제 기분이 별로 상하지는 않았는데요. 잠시 후에 동서가 저한테 아주 얄미운 발언을 날린 건 타격이 컸죠. 어머, 그래요, 어머님? 그렇다면 확실히 잡채가 형님한테는 어려운 과제였겠네요. 형님 오늘 힘든 시간 보내셨구나? 그러면서 아주 작게 박수 2번 짝짝 쳐주더라고요. 저는 살면서 이런들 저런들 모두 어떠하리 같은 생각을 하고 살 때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성향 자체가 어찌 보자면 건조한 기질이 있다고나 할까요? 그랬기에 남을 깊이 미워해 본 적도 없었고
싸워본 적은 더더욱 없었어요. 저보다 훨씬 더 무미건조하고 남한테 관심도 없는 남편을 만나 결혼까지 하면서 그런 제 성향이 오래오래 유지될 줄 알았건만 동서가 자꾸만 저를 뒤흔들더군요. 주먹 꽉 쥐었는데 시어머니의 품에 들린 동서가 건네는 돈봉투를 보면서 간신히 참았어요. 제가 참고 또 참는 걸 보면서 시댁 식구들은 아마 또라이 동서한테 아주 적절한 형님이라고 여겼을 일이에요. 그런데 얼마 후 동서가 저한테 제 친정 여동생이 고졸이냐고 묻더군요. 제가 조금 굳은 얼굴로 맞다라고 대답을 하자마자 동서가 박장대소했어요. 와, 대박이다. 고졸? 고졸이요? 전에 동생분은 대학 다닌다 어쩌고 하셨던 걸 듣고 대졸인가 했는데 중퇴라서 고졸이었어요? 그럼 형님은 자기 집안에서 고학력자인 거네요? 아무도 모르는 핫바리 전문대 졸업했는데 집안에서 고학력자라니요. 아, 형님네 집안 너무 웃겨요. 깔깔 웃으면서 자기 집이랑 저희 집이랑 수준 차이가 심하게 난다고도 하였죠. 제가 살아보니까요. 비단 학교 같은 곳에서만 계급이 나눠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직장에 들어가면 사무실 내부에서 그런 비슷한 게 생겨나고 현장 일이면 현장에서 그런 게 생겨나기 마련이에요. 하물며 생판남이었다가 각자의 결혼으로 엮이게 된 시댁 식구들 사이에서 그런 게 왜 안 생기겠어요. 나이든 뭐든 어떤 것을 근거로 삼아서라도 반드시 서열이 갈리는 것 같더군요. 그리고 동서는 유난히도 그런 것을 무척 좋아하고 즐기고 또한 이용해 먹는 사람이었죠. 반대로 저는 그런 행위 자체가 피곤하게 느껴지고 소모적으로 다가오는 사람이었고요. 형님은 임신 안 하세요? 아이 안 가지세요? 저는 슬슬 둘째를 계획하고 있어서요. 형님이 임신 계획이 있으시다고 하면 왠지 시기를 맞추고 싶네요. 애들끼리 동갑으로 키우면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재밌을 듯 싶은데요? 동서의 그 말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싫었네요. 상상만으로도 동서와 같은 시기에 임신을 하고 있는 것에 몸소리가 쳐졌어요. 만약 그렇게 되면 사사건건 비교가 시작될 텐데 소름이 끼쳤죠. 저는 동서랑 되도록 접점이 없었으면 하고 바랐는데 동서는 자꾸만 저에게 시비를 걸어왔어요. 그 외에 학교 다닐 때도 보면 일진 양아치들이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놀면 되는 것을 꼭 죄 없는 조용한 애들 낚아다가 데리고 다니며 괴롭히고 삥 뜯고 그러잖아요. 동서를 보면 꼭 그런 것과 겹쳤어요. 남한테 못되게 구는 종자들은 혼자 있으면 심심해 죽겠나 봐요. 누구라도 툭툭 건드리고 괴롭혀대야 자기 직성이 풀리는 것 같았어요. 형님, 지난주에 지방 나들이 가셨었다면서요? 예쁜 곳 구경하고 오셨으면 저한테도 알려주시고 추천도 해주시고 그래야지. 왜 항상 입을 꾹 다물고 계세요? 저한테 불만 있다고 시위하는 것도 아니고. 늘 생각하는 건데 형님은 덩치는 거인이시면서 속은 난징이보다도 못하시네요. 입술을 삐죽거리면서 말을 하는데 마음 같아서는 확 그냥 저 주둥이를 갖다가 손으로 꼬집어버리고 싶었네요. 제 옆에 있으면 자기가 남자의 보호 본능을 일으키는 여리여리하고 가냘픈 몸인 게 강조가 되어서 좋다나? 이런 헛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속으로 돌을 닦고 있었죠. 참을 인자면 사람 해치는 것도 면한다는 속담 같은 걸 중얼거리면서요. 이윽고 설날 명절이 되었을 때였어요. 설 당일에는 다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다고 시아버지께서 강조를 하셔서 따르기로 했고요. 저희는 설 전날부터 시댁에 있다가 설 당일에 제 친정으로 가는 순서였고요. 시동생인 동서는 반대로 설 전날에 동선의 친정에 있다가 설 당일에 시댁으로 넘어오는 순서였어요. 정오쯤에 점심 식사 한 끼 같이 하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시댁에 있던 사람이니 떡국을 끓이는 건 제 몫이 되었죠. 동서는 멀리서 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한 끼 얼른 해치우고 친정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제 안에서 차오르고 있었는데요. 오전 11시가 다 되어가던 때 시동생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출발이 좀 늦어져서 정오까지 도착하긴 힘들 것 같다는 거예요.
시간 맞춰 오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했었는데 짜증이 나고 허무하기도 했죠. 12시에 식사를 시작해야 친정으로 출발하는 게 여유로운데 시간 더 늦춰지면 곤란할 것 같아. 차라리 우리끼리 시간 맞춰서 먹을까? 제가 남편한테 그렇게 말했는데 시부모님께서 들으시더니 아무리 그래도 설 명절에 유일하게 한 끼 다 같이 먹는 건데 그렇게 따로 행동하는 건 좋지 않다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동생한테 몇 시 도착 예정이냐고 그랬어요. 12시 반까지는 무조건 도착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는 솔직히 괜찮을 것 같았기에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 시각에 맞춰서 저는 떡국을 준비했죠. 떡국 위에 뿌릴 김가루까지 다 준비하고 시계를 봤을 때는 12시 반이었어요. 그런데 안 오더군요. 시아버지께서도 짜증내시고 남편은 눈치 보면서 시동생한테 전화 걸고 결국 저희 먼저 먹으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럴 거면 왜 기다렸는지 모르겠어요. 시부모님과 저희 부부가 떡국을 여유롭게 천천히 다 먹을 때까지도 시동생과 동서는 도착하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온 건 1시 반경이었죠. 그거 다 기다렸으면 답답해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는 길에 둘이서 싸웠는지 어쨌는지 시동생은 미묘하게 표정이 가라앉아 있었고 동서는 신발을 벗을 때부터 신경질을 부리면서 툴툴대더군요. 그러면서 배고파 죽겠다 그랬고요. 저는 저의 할 일이 있었기에 묵묵하게 떡국을 푸는 것에 집중했죠. 기껏 상을 차려줬건만 동서는 가타부타 저한테 인사도 안 하고 음식 앞에 앉았어요. 진작에 완성되어 있었던 떡국은 좋게 표현하자면 부드러우며 진국이 되어 있었고 나쁘게 표현하자면 불어 있었으며 진득해져 있었죠. 그런데 먹는 데는 지장 없었어요. 오히려 쉽게 괜찮았을 거고요. 시동생은 시부모님께 이런저런 말을 하면서 왜 늦었는지 하는 이유를 대느라 아직 부엌 입성 전이었어요. 그럼에도 동서가 식탁에 앉아서 먼저 대뜸 수저를 든 거였고요. 동서가 제 쪽을 힐끗 보더니 계란을 너무 안 예쁘게 붙였다나 뭐라나 그렇게 중얼거렸는데 제가 그냥 못 들은 척 해줬습니다. 고무장갑 끼고 설거지 시작한 참이었거든요. 그런데 동서가 호들갑 떠는 소리만은 도저히 무시할 수가 있어야 말이죠. 아, 뭐야. 이거 왜 이렇게 짜? 바닷물 퍼다가 떡국을 끓였나? 나트륨 덩어리 이거 뭐야? 한 입 먹자마자 기분이 확 나빠지네? 저기요, 형님. 일부러 저 골탕 먹이시려고 소금 왕창 뿌리신 거예요?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리가 없잖아. 간이 조금 간간하게 되긴 했는데 우리는 다 맛있게 먹었어. 아까보다 더 졸인 것도 아니라서 간이 비슷할 텐데 그렇게나 짜다고? 네, 그렇게나 짜요. 차라리 싱겁게 끓일 거면 소금 쳐서 먹으면 되는데 짜게 끓여놓으니까 수습이 안 되잖아요. 아, 짜증나. 떡국 기대했는데 이게 뭐야? 살면서 먹어본 떡국 중에서 제일 맛없네. 동서는 아이 키우는 엄마가 음식 투정한 번 참 잘한다. 아이가 음식 투정할 때마다 동서는 할 말이 없겠어. 본인이 하도 투정을 하니까 먹기 싫으면 먹지 마. 억지로 먹으라고 강요도 안 해. 저는 제가 끓인 거니까 완벽히 객관적이 될 수는 없겠지만 통상 맛있는 떡국이라는 기준은 거의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그 떡국의 맛이 이상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렇게까지 짜지 않다고도 생각했어요. 시어머니께서도 많이 짜거나 단 거를 잘 못 드시는 편인데 별 말씀 없이 떡국을 다 드셨으니까요. 그것도 국물까지 말이죠. 그래서 동서가 그날 원래 기분이 나빠 보였던 것에 근거해서 저한테 트집을 잡고 화풀이를 하려던 것을 간파할 수 있었어요. 딱딱하게 동서한테 말을 하고선 다시 달그락거리며 설거지를 이어가려고 하던 때 동서가 수저로 떡국 그릇을 마구 뒤적거리면서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못 배워먹고 대가리 나쁜 무식한 년이 무식하게 덩치만 커서는 이런 거 하나 간도 제대로 못 맞추네. 명절날에 사람 기분 잡치게 만드는 년. 아, 열받아. 만일 제가 그 음성을 못 듣고 놓쳐버렸다면 지금은 어떤 게 달라져 있을지를 저는 가끔 궁금해해요. 그러나 이미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진 일은 벌어진 뒤였죠.
저는 제 안에서 기생해 오면서 저를 향해 참아. 그냥 참으면 되잖아. 참는데 돈 들어가? 이렇게 말을 해오던 벌레 한 마리를 그 순간 터뜨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고무장갑을 낀 채로 동서가 앉은 식탁에 돌진했죠. 야, 이 조그만 난쟁이 똥자루야. 너 어디 이리 와봐라. 오늘 너 죽고 나 죽고 한번 해보자. 명절 기념으로 단판 한번 지어보자고. 너 당장 일어나. 안 일어나냐? 왜? 갑자기 겁이라도 나니? 지금까지 내내 그랬던 것처럼 주둥이 열어봐. 나한테 당당히 맞서보라고. 제가 동서의 코앞에 서서 위협적으로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저의 커다란 눈은 그 순간의 무서운 빛으로 더욱 커다래져 있었겠죠. 동서가 한 손에 수저를 쥔 그대로 굳어서는 입을 쩍 벌린 채 저를 올려다보고 있었네요. 당황했는지 아무 말도 못하고 굳어 있었어요. 그러더니 침을 아주 꿀꺽 삼킨 후에 저한테 기껏 이런 말이나 했죠. 왜요? 제가 왜 형님이 하란 대로 해야죠? 형님이 일어나라니까 갑자기 일어나기 싫어지는데요? 덩치로 밀어붙이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무식해 보여요. 내가 진짜 무식한 게 뭔지 보여줄까? 네가 아직 무식한 걸 못 본 것 같아서 내가 선심 써서 시범 한번 보여주란다. 저는 말을 마치자마자 동서의 앞에 놓여있는 떡국을 집어들어서 그대로 확 끼얹었어요. 동서의 얼빠진 면상에다가 말이에요. 동서가 악소리를 내면서 비명과 함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별로 뜨겁지도 않았을 건데 오만 호들갑을 다 떨면서 발작하더군요. 부엌으로 달려온 시부모님과 제 남편, 시동생은 경악한 상태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냐며 모두가 난리들을 치는 와중에 저는 유일하게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었고 목소리 또한 차분하게 흘러나갔어요. 이렇게 하니까 자리에서 일어나네. 역시 동서는 말로 하면 안 들어먹고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말을 들어먹는구나. 그래서 여태까지 윗사람이자 나이도 더 많은 나한테 개같이 까불어댄 거였어? 내가 말로만 동서한테 그랬기 때문에? 이제 동서가 어떻게 해야 말을 쳐듣는지 내가 확실히 알았으니까 앞으로 동서 정신머리 교육 똑바로 시켜줄게. 발버둥 치는 건 동서 자유라서 말리진 않겠지만 글쎄, 난쟁이한테 거인에게 덤빌 용기가 있는진 모르겠다. 우리 엄마 아빠한테 다 일러 바칠 거야. 우리 사촌 오빠 한 명 엄청 덩치 크고 무서운데 형님 그거 모르셨나 보네요? 이제 형님은 큰일 났어요. 그래? 근데 동서, 가족들한테 뭐라고 말하게? 형님한테 지금까지 깝죽대면서 모욕을 퍼부었다가 떡국세를 맞았다고? 그렇게 말하면 가족들은 동서를 도와주게 되는 거야? 와, 그 집안 수준 한번 엄청 높다. 대학 나와서 일진 양아치처럼 구는 거 안 창피할까? 동서는 자기 가족들이 고작 그런 수준이라고 나한테 알려주고 싶어서 안 달랐나 봐? 동서가 몸을 바들바들 떨어댔고 그때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면서 부엌 밖으로 나갔어요. 제 가방이랑 겉옷은 자기가 챙길 테니까 먼저 차에 가 있으라고 하더군요. 부엌 쪽에서 동서가 악에 바친 소리를 지른 순간 놀랍게도 시아버지의 호통소리가 들려왔어요. 그쯤 하거라. 무식하고 천박한 것도 정도라는 게 있다. 오냐 예쁘다 하고 봐주니까 네가 정도를 모르고 설치는구나. 그러자 동서가 조용해졌죠. 저는 친정으로 가서 편안한 시간 보냈어요.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의 발길을 안 하겠다면서 저한테 사과를 하길래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말을 할까 하다가 관뒀습니다. 그 후로 시부모님께서는 저에게 조심스러워지셨고 제가 시댁에 와줬으면 하시면서 저자세로 나오셨어요. 동서요? 그로부터 2달 후에 마주쳤었는데 저를 째려보길래 제가 기지개 한번 켜줬더니 거의 오줌 지릴 듯한 기세가 돼서 꼬리를 말더군요. 제가 팔을 휘두르는 것만 봐도 흠칫하더라고요. 시동생한테 들었는데 동서가 자기 집안 사람에게 제 얘기를 안 했대요. 솔직히 동서도 양심이란 게 있으면 부끄러워서 말은 못 꺼냈겠죠. 시동생도 저랑 남편 둘 다에게 그간 죄송했다면서 사과를 해왔네요.
동서가 저에게 사과를 한 건 그로부터 무려 1년이 더 지났을 때였어요. 제가 저희 아이를 임신하고 있던 시기였는데 선물을 들고 먼저 저를 찾아와서는 죄송했다고 말을 하더군요. 먼 바람이 불어서 정식으로 사과까지 했는지 몰라요. 그냥 안 물어봤네요. 시간이 꽤 흐른 현재 저는 거릴 게 없이 행동하고 활보하고 다니는데 동서가 저를 피해 다니고 있는 와중입니다. 저랑 접점 안 만들고 싶어서 안달인 게 느껴지고요. 시부모님께서는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저한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화목하게 잘 지내고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돌싱이 된 30대 여성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편이었던 작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세상에는 여자도 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아마 제 사연이 그 말을 딱 뒷받침해주는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의 저는 자수성가해서 돈이 많지만 집 자체는 그리 잘 사는 편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도 외동딸이라서 다른 형제가 있는 집보다는 육아 비용이 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넉넉하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아주 부족하지도 않았기는 해요. 그냥 남들 다니는 만큼 학원 다니고 남들 받는 만큼 용돈도 받아 쓰고 딱 평범함의 기준점처럼 살았던 것 같네요. 부모님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대기업에 취직하길 원했지만 안타깝게도 제가 공부머리가 없는 편이었어요. 하지만 어릴 적부터 패션 쪽에 관심이 많아서 옷이며 액세서리를 사고 구경하는 걸 좋아했죠. 그러다 보니까 슬슬 진로를 정할 나이가 되니 자연스레 쇼핑몰에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전까지는 막연하게 옷 팔고 싶다, 액세서리 팔고 싶다라는 생각 정도만 했었는데 제가 직접 정보도 알아보고 하니까 고등학교 졸업쯤에는 명확하게 내 쇼핑몰을 창업해서 물건을 팔고 싶다라고 명확하게 꿈이 잡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부모님한테 했더니 부모님은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옛날 분들이다 보니까 쇼핑몰이라는 것이 뭔지도 잘 모르시고 전문 직종은 아니니까 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냥 적당한 회사를 다니라고 하는 걸 제가 몇 날 며칠 설득하니까 정하고 싶으면 네가 직접 돈 모아서 하거라 라고 하셔서 바로 알았다고 하고 수능 직전부터 알바를 시작했어요. 다행히 미성년자도 받아주는 알바가 있어서 열심히 돈 모으고 용돈 받는 것도 용돈 받는 대로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쇼핑몰도 엄연한 사업이니만큼 자본금이 있어야 하니 어느 정도 원하는 돈을 헤아려 보니까 최소 몇백은 돼서 진짜 거의 반년 동안은 알바에 목을 맸던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달 뒤, 저는 20살 초반에 제 쇼핑몰을 차릴 수 있었어요. 돈을 조금 모으긴 했어도 넉넉치는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물건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습니다. 홈페이지도 엉성했죠.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안목 있는 사람들은 제가 파는 옷을 살 거라고 믿으며 열심히 홍보도 하고 돈 생길 때마다 새로운 물품들도 사들였어요. 그렇게 꾸준하게 뭐라도 하고 있으니까 하루에 하나 정도 팔리면 많이 팔리는 것들이 10개도 넘게 주문이 들어오는 날들이 늘어났습니다. 언젠가부터는 포장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돈 버는 맛을 한번 느껴보니까 힘든 것도 즐겁다고 느껴질 정도여서 더더욱 일에 열심히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쇼핑몰을 운영하기를 몇 년, 이제는 제 주변 친구보다 월등히 높은 수입을 내고 있고 탐탁치 않아 하던 부모님들도 제가 차 바꿔드리고 집도 사드리고 하니까 우리 딸 능력 있다고 좋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일만 하다가 문득 돌아보니 저한테는 여유롭던 추억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나마 있는 친구들도 학창 시절에 사귄 친구들 몇 명, 특히 연애는 꿈도 못 꿔봤습니다. 어릴 때는 여중여고를 다녔고 남들 대학 다닐 때는 대학 안 가고 사업에 매진했으니 누굴 만날 틈이 없었죠. 그렇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는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었습니다. 해본 적은 없지만 주변 사람들이나 인터넷에서 알콩달콩 연애하는 이야기들을 보면 저렇게 즐거울까? 라는 궁금증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없는 친구들한테 남자를 소개시켜달라고 부탁했어요.
그 흔한 소개팅도 해본 적이 없어서 첫 소개팅이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친구 하나 붙잡고 하루 종일 물어보고 그랬네요. 하지만 소개팅을 했어도 결혼은커녕 연애로도 이어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는 평생 연애나 결혼은 못할 팔자인가 보다 하고 다시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던 쇼핑몰은 규모가 좀 커져서 저는 반듯한 사무실도 차려놓고 쇼핑몰 일을 도와줄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제가 기존에 하던 여성 의류와 액세서리 말고도 남성 의류 쪽으로 판을 벌리게 돼서 남성 의류 쪽 피팅을 도와줄 모델을 뽑아야 해서 공고를 올렸습니다. 보통 저는 사람은 많이 뽑지 않기도 하고 직원들 대우를 잘해줘서 이직률도 낮아서 공고를 올리는 횟수가 손에 꼽는데 이번에는 좀 이례적이었죠. 다른 쇼핑몰들이 모델한테 월급을 얼마나 주나 몇 군데 참고한 뒤 평균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공고를 내니까 연락도 잘 오더군요. 이력서를 꼼꼼히 보면서 직원들에게 1차 면접을 시키고 저는 최종 면접만을 맡았습니다. 보니까 최종 면접에는 딱 한 명만이 붙었더라고요. 사실 이쯤 되면 굳이 저까지 면접을 보지 않아도 어느 정도 확정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그래도 실제로 한번 만나봐야 느낌이 오기 때문에 예정대로 최종 면접을 진행했습니다. 면접 시간 전, 마지막으로 면접자 이력서를 한번 훑고서 기다리는데 노크 소리가 들리길래 저는 들어오라고 했죠. 근데 세상에 거짓말 안 하고 사진보다 10배는 잘생긴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얼굴도 중요하긴 하지만 아무래도 옷을 파는 곳이니 몸매랑 비율이 좋아야 해서 얼굴은 크게 신경 안 썼는데 몸매만큼 얼굴도 엄청났어요. 직원들도 최종 면접자가 너무 멋있다고 하고 전체적으로 다 점수가 좋아서 바로 언제부터 일할 수 있냐고 이야기하고 계약을 했어요. 기존 직원 중에서도 남직원이 없던 건 아니었으나 너무 오래 같이 일하기도 했고 그 직원은 여자친구도 있던지라 평소 지낼 때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새로 들어온 남자 모델은 달랐습니다. 슬쩍 물어보니 여자친구도 없다고 하고 나이도 저보다 3살 정도 어린 데다가 외적인 게 너무 뛰어나니까 자연스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근데 참 신기하게 제가 일하다가 흘깃흘깃 남자 모델을 보면 공교롭게도 남자 모델 역시 제 쪽을 보고 있었는지 눈이 마주치는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별다른 연애 경험은 없지만 본능적으로 서로 관심이 있다는 걸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애까지는 생각보다 일사천리로 갔던 것 같아요. 저는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못해도 3년 이상은 연애를 하고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연애 기간이 짧으면 그만큼 상대방에 대해 잘 모르는 상황에서 결혼 생활을 진행해야 하는데 그렇다 보면 필연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막상 실전에 들어가니 3년의 연애는커녕 그냥 이왕 사귀게 된 거 바로 결혼까지 가고 싶다는 욕심이 들었습니다. 살면서 몇 번의 연애를 더 한다고 해도 지금 남자만큼 잘생긴 사람은 못 만날 것 같았어요. 결혼하는데 얼굴만 뜯어먹고 살 수는 없다지만 저는 제가 능력이 되다 보니까 솔직히 다른 것들은 제가 책임지면 되니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귄 지 반년쯤 되었을 때 넌지시 결혼 이야기를 꺼냈던 것 같아요. 나는 좀 일찍 결혼하는 게 좋은데 자기는 어때? 하고요. 그랬더니 나도 결혼은 일찍 하는 게 좋더라. 너무 늦으면 오히려 부담되고. 라는 답이 와서 그때부터 조금 저돌적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부모님 인사도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 진행했어요. 다만 저희 부모님은 남자친구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어요. 아무래도 제 돈으로 월급 받는 직원이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저랑 수준이 안 맞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반대로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저를 무척이나 반겨주셨어요. 쇼핑몰 언제부터 했는지, 얼마 정도 버는지도 서슴지 않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가릴 것도 없을 테니 편하게 알려드렸는데 아유 젊은데 능력 있네 하면서 결혼하게 되면 식은 어떻게 할지, 언제쯤 할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바로 결혼 허락을 해주셨고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렸지만 제가 계속 결혼하고 싶다고 하니 부모님도 그래, 어차피 결혼은 네가 하는 거니까
잘 살아야 한다. 하며 결국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바로 예식장도 잡고 이것저것 준비 후 연애를 한 지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저희는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수입 자체가 남편보다는 제가 많이 벌기 때문에 생활비는 전부 제 돈에서 나갔습니다. 하지만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제 수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었고 사실 애도 없는 상황에서 부담될 정도로 들어갈 일은 없었거든요. 혼수며 집까지 제가 함께 책임졌죠. 이쯤 되면 너무 멍청하게 결혼한 게 아닌가 싶을 수도 있겠지만 설사 나중에 부득이한 일이 일어나도 명의 같은 건 다 제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처음에는 제가 이것저것 다 한다고 하니까 걱정했습니다. 결혼했는데 우리가 같이 해야지 하면서 제 부담을 나누려고도 했죠. 그 마음만으로도 너무 고마워서 더 거리낌 없이 제가 먼저 나서서 돈 쓰고 그랬어요. 돈은 이미 제가 많이 벌고 있다 보니까 사실 저는 상대방이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그냥 됨됨이가 좋은 게 더 좋았거든요. 말뿐이라고 해도 저렇게까지 이야기해주는 마음이 예쁘단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시댁도 알뜰살뜰하게 챙겼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하고 나면 양가 부모님한테는 명절이나 생신 때만 연락드리고 찾아가서 챙겨드리는 정도면 족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결혼해보니 마음이 그렇게 딱딱하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별날 아닌데도 어머님, 아버님, 요새 날도 좋은데 가까운데 여행 한번 다녀오실래요? 백화점 들렀는데 어머니한테 잘 어울리는 코트가 있어서 한 벌 사왔어요. 하면서 선물도 해드리고 여행도 보내드렸습니다. 초반에는 분명 제가 뭔가 해드리면 시부모님이 엄청 미안해하면서 계속 고맙다고 거듭 말씀하셨어요. 시부모님도 그렇게 넉넉하게 살아오신 편이 아니기 때문에 살면서 여유 있게 뭔가 해본 적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남편 키우느라 뼈 빠지게 일만 하셨는데 좋은 며느리 들어와서 호강한다고 덕분에 잘 쓰겠다, 잘 다녀오겠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챙겨드렸어요. 뭔가 좋은 게 생각나서 저희 부모님을 챙겨드리면 거의 잊지 않고 시부모님 것까지 함께 챙겼습니다. 근데 사람이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돼서일까요? 점점 제가 뭔가 해주는 게 당연한 것처럼 자리 잡혔습니다. 예시를 하나 들자면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일을 하셨는데 제가 몇 번 여행도 보내드리고 용돈도 드리고 하니까 두 분 다 하시는 일을 그만두시고 제가 드리는 용돈으로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용돈은 원래 드리던 거니까 어떻게 보면 상관없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용돈이라고 해도 두 분이 생활할 수 있는 만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부모님 드리듯이 꾸준하게 매달 드리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갑자기 일을 안 하고 저한테 의지를 하니까 얼결에 제가 용돈을 넘어서 두 분 생활비를 챙겨드리게 된 것입니다. 솔직히 그리 기분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돈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소한 저한테 돈을 받아서 쓰실 거였으면 미리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저한테는 일절 이야기도 없이 독단적으로 일을 그만두시고 통보식으로 이제 일을 쉬게 되었으니 용돈 좀 더 올려서 붙여줘라 라고 말하는 건 아무리 제가 며느리로 들어갔다고 해도 기본적인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남편 보고 참았습니다. 엄마랑 아빠가 여보 능력 때문에 너무 편해지셔서 그런가 봐. 내가 앞으로는 갑자기 그러지 말라고 꼭 이야기할게. 화내지 마. 제가 조금이라도 불만을 이야기하려고 치면 다 이해해주고 옆에서 도닥여주니까 어지간한 화는 금방 가라앉더라고요. 시부모님 일도 그랬습니다. 아휴, 그래. 한평생 모시고 그러셨다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다시 일 시작하실 때까지만 도와드리겠다고 하고 대신에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랬더니 시부모님도 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되는 것 같았는데 말로는 몇 개월 안에 다시 일을 하실 것 같았던 시부모님이 시간이 지나도 일은커녕 오히려 놀러다니는 일이 더 늘어났어요. 무슨 등산 모임도 나가시고 갯돈도 낸다고 하시고 옷이며 가방에 사치까지 시작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자연스레 제가 시댁에 보내야 하는 돈도 늘어났죠.
게다가 이 상황은 외국에 있던 시누이가 한국에서 살게 되면서 더 심해졌어요. 시누이는 대학교 초년생의 나이였는데 워킹홀리데이 때문에 1년간 호주에 나가 있다가 워킹홀리데이 기간이 끝나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거였어요. 저와 남편이 결혼할 즈음에는 시누이가 호주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식 때만 잠깐 얼굴을 보고 그 이후에는 연락도 못 했었습니다. 제 기억에 시누이는 그렇게 저한테 관심이 없던 것 같았는데 시부모님이 호화롭게 여행도 다니고 놀러 다니는 걸 보니까 그때부터 저한테 연락을 하면 뭔가 얻어낼 게 많다고 생각이 됐는지 뭐 하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니, 저 곧 생일인데 혹시 가방 하나만 사주시면 안 돼요? 이번에 원데이 클래스 배워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저는 동생이 없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시누이가 동생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보 같지만 다 챙겨줬죠. 시부모님 주듯 가끔 용돈도 주고 그 나이 때에는 조금 비싼 옷이나 가방을 사달라고 해도 어지간해서는 선물해줬죠. 아까 말했지만 시댁 식구들이 저한테 물질적으로 요구하는 게 많다고 해도 그걸 그냥 참아 넘길 수 있었던 건 제가 금전적인 여유가 있는 것도 그렇지만 남편이 제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점부터는 남편도 슬슬 씀씀이가 커지고 일반적인 직장인 봉급으로는 기존에 제 돈으로 생활하던 거의 반도 못 누리니까 아예 저처럼 쇼핑몰이든 뭐든 사업을 해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의 요구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귀찮은 듯이 넘기곤 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눈치채고 바로 이혼했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지만 일단 저 때까지는 남편 하나 보고서 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넘겨왔기 때문에 남편이 사업 시작하는 것도 물심양면 도왔습니다. 그렇게 시부모, 시누이, 남편까지 제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니까 언제부턴가는 저조차도 힘들더라고요. 정신적인 문제에 가까웠습니다. 매번 여행을 보내드리던 때 조금 사정이 있어서 안 보내주면 비행기 예약은 했니? 라면서 티켓 맡겨둔 듯이 구는 시부모. 뭐 사달라는 메시지가 왔는데 바빠서 답장하는 걸 까먹으면 왜 답장 안 해요? 저 급하단 말이에요. 하면서 답장할 때까지 연락하는 시누이. 그리고 받을 돈은 다 받아가면서 점점 가정생활에는 소홀해지는 남편까지. 이렇게 가다가는 내가 지치겠다 싶어서 시부모님한테 해주는 건 최소한의 생활비만 빼고 다 줄이고 시누이도 특별한 날이 아니면 제 돈으로 일절 뭐 안 해줄 거라고 못을 박아두었어요. 그랬더니 아주 난리를 부리더라고요. 돈으로 유세 부리냐는 소리부터 부족한 거 기껏 아들이랑 결혼시켰더니 지가 왕인 줄 안다는 소리까지. 처음에는 기가 차서 아무 말 못했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게 본성인 모양이었습니다. 지원을 일절 끊은 뒤에 한동안은 시부모님이며 시누이며 저한테 전화를 못해서 안 달랐던 것 같아요. 남편한테도 뭔가 이야기를 하는지 엄마랑 아빠랑 전화 좀 해봐 라는 식으로 말이 전달되는 것도 있었죠. 하지만 일단 대화를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든 몰릴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나 절대 결심 안 바꿔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시부모님이랑 시누이한테도 장문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대충 달라지는 건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지금까지 엄청 많이 해드렸다고 생각한다. 처음에는 나한테 고마워하는 게 느껴져서 나도 정말 내 가족인 것처럼 열심히 챙긴 건데 날이 갈수록 고마움은 사라지고 내 호의가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지치고 힘들다. 혹시 사과할 마음이 있어도 안 받겠다. 욕은 더욱 안 듣겠다. 앞으로는 생일, 명절 같은 특별한 날 제외하고는 나한테서 아무것도 안 나올 거다. 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남편은 저한테 뭐라고 하고 싶은 모양인데 그래도 제가 해준 게 많다는 건 아는지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시댁과의 문제는 어찌저찌 제 쪽의 일방적인 차단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가 있었죠. 바로 남편이요. 시댁의 빌붙음이 이 지경까지 왔을 때도 저는 이혼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었어요.
남편이 약간 변하긴 했어도 이전에는 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준 만큼 제가 시댁과 칼같이 굴어서 스트레스 받을 일을 없앤다면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제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가끔은 외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정말 바쁜가 보다 했겠지만 이미 예전과는 달라진 남편 모습이 낯설어서 그런지 이상한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은 아직 젊고 잘생겼으니 혹시 다른 여자라도 만날 수 있겠다는 불안감이 치솟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쓸데없는 의심을 많이 하는 편도 아닌데 정말 그때는 기운이 이상했어요. 흔히 여자들은 육감이라는 게 있다고 하잖아요. 정말 여자의 육감이 고개를 쳐드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작은 카메라를 하나 사서 남편 차에 설치해 두었어요. 비록 의심으로 이런 행동을 하긴 했지만 제 걱정이 그저 기우로 끝나기를 바라면서요. 그렇게 일주일 뒤, 저는 마침 집에 있던 남편한테 약속 장소까지 데려다 달라는 핑계를 대며 남편 차에 타서 몰래카메라를 회수했어요. 사실 약속 같은 건 없었어요. 남편 차에서 내리고 나면 적당한 카페에 들어가서 노트북으로 녹화된 영상을 확인하려고 했죠. 카페에 도착해서 앉아서 영상을 틀은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남편이 차에 웬 여자 2명을 태우고서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게 생생하게 찍혔습니다. 피가 차게 식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의 쌀쌀한 행동이 이제야 다 이해가 되더라고요. 당장이라도 영상을 끄고 싶었지만 조금 보다 보니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된 만큼 이걸 잘 챙겨서 증거로 만든 다음에 하루라도 빨리 이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니 남편은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라며 말하더라고요. 팔자 좋게 소파에 늘어져서 TV를 보면서요. 그 꼴을 가만히 보고 있는데 남편이 누운 소파, 보고 있는 TV, 심지어 입고 있는 실내복까지 전부 제 돈으로 산 거란 걸 인식한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그래서 대꾸도 안 하고 남편이 서재로 쓰는 방에 들어가서 남편의 컴퓨터를 켰어요.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안 가지더라고요. 가끔 제 컴퓨터 대신 남편 컴퓨터를 쓰는 일이 있었기에 이번에도 그런 줄 알았나 봅니다. 원래 같았으면 정말 업무 용도로 썼겠죠. 하지만 저는 본능적으로 그 몰래카메라 영상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동 로그인이 되어 있는 남편의 카카오톡 메신저에 들어가서 대화 내용을 하나하나 봤어요. 대화는 가관이었죠. 잘은 몰라도 영상에 나왔던 여자 외에도 더 많은 사람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어요. 그냥 바람이 난 게 아니라 아예 돈을 주고 여자랑 그런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게다가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시댁 식구와 남편만이 있는 단톡방이 있었는데 들어가 보니까 제 돈을 아주 자기들 것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더라고요. 잘 꼬셔서 명의를 남편 이름으로 돌리게 하라느니 제가 여행 보내주고 돈 대주는 일이 줄으니까 저한테 입에 담지도 못할 쌍욕을 하면서 단물만 빼먹고 빨리 이혼하라는 말까지 있었습니다. 내용을 전부 캡처해서 제 핸드폰으로 보내놓고 거실로 나가 바닥에 굴러다니는 리모컨을 남편에게 던졌습니다. 남편은 깜짝 놀라면서 왜 그래?" 하고 소리 지르는 걸 아까 핸드폰으로 보내둔 몰래카메라 영상을 틀어주었어요.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길래 머리털 다 뽑아버리기 전에 제발로 나가라고 윽박 지르고 그냥 무작정 끌어내서 바깥으로 밀쳐냈습니다. 지금요? 깔끔하게 이혼했죠. 지금 생각하면 처음에 간쓸게 다 빼줄 것처럼 잘해주던 것도 제 돈 때문이었나 싶어요. 아무튼 뼈저린 교훈을 얻었으니 앞으로는 얼굴 하나 보고 남자 안 만나려고요. 사연을 끝내려고 보니까 제 얼굴에 침 뱉기만 한 것 같네요. 그래도 마음은 후련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직전까지 갔다가 얼결에 다시 혼자가 된 30대 여성입니다.
이런 사연 쓰는 거 부끄러워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제 이야기에 대해 많은 분들의 조언을 듣고 싶어서 수줍음을 무릅쓰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인생 선배님들, 그리고 결혼 선배님들,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건지 좀 알려주세요. 결혼은 안 했지만 너무 오래 사귀어서 전 남자친구라고 부르기도 애매하고 사실은 아직 고민 중이기도 하니까 그냥 남편이라고 부를게요. 남편이 될 사람과는 20살, 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처음 만났어요. 같은 학과였는데 첫 수업날 서로 옆자리에 앉은 것을 계기로 엄청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은 친화력이 좋아서 학과 대표를 할 정도였고 저는 낯가리는 성격이라 정말 마음이 잘 맞고 친한 사람들이 아니면 잘 웃지도 않고 대화도 많이 안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처음 만났을 때부터도 오래 알았던 사람처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일까요? 남편과 처음 만난 지 약 2달쯤 됐을 때부터 제가 남편을 좋아하는 감정이 단순히 친구로서가 아니라 이성으로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마음을 숨기느라 급급했던 것 같아요. 키도 훤칠하고 호남형 스타일이었던 남편은 학과 내 인기남이었고 저는 그냥 흔한 학과생 일 정도였으니까 남편이 저 같은 애를 좋아할 리 없다고도 생각했고 성격상 누군가한테 나 너 좋아해 라고 말하기에는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쭉 친구로 지내면서 나중에 자연히 마음이 식을 때까지 곁에 있으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두루두루 모두와 친했지만 그중에서도 유독 저를 많이 찾고 제가 없으면 먼저 나서서 저를 불러오고 그랬을 정도라 사귀지는 않았어도 내심 제일 친한 친구의 포지션 정도는 된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친밀한 사이로 지낸 지 1년. 남편이 주말에 같이 밥 먹고 영화를 보자며 저를 불렀습니다. 당시 저는 남자친구는커녕 남편 외에는 친한 이성 친구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그때까지도 계속 남편을 좋아하고 있었죠. 하지만 1년을 알고 지내면서 남편이 따로 둘이서 주말에 약속 잡은 적은 없어서 조금 얼떨떨했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단둘이 있을 기회를 놓치고 싶진 않았기에 바로 수락하고 약속날까지 설레는 마음으로 밤잠을 못 이뤘어요. 그리고 약속 당일날 인생 최대로 꾸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예쁜 원피스를 차려입고 화장도 한껏 신경 써서 나갔어요. 약속 장소에 가니 남편은 이미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은 자기가 이끄는 대로 가자길래 기쁜 마음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날 유독 남편은 이상했던 것 같아요. 원래 여느 남자들처럼 엄청 털털하고 쿨한 성격인데 이상하게 그날은 제가 좋아하는 거 아닌 거를 하나하나 살피더라고요. 파스타를 먹으러 가서는 파스타를 좋아하냐, 파스타 말고는 또 뭐 좋아하냐 묻고 영화를 보러 가서는 이런 장르를 예매했는데 너는 평소에 무슨 장르를 자주 보냐 라고도 물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리 눈치가 좋은 성격은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묻나 보다 싶어서 아무 생각 없이 답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른 낮에 만나서 저녁까지 놀고 각자 집으로 가기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다고 해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대뜸 좋아한다면서 사귀자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제서야 오늘 만난 게 고백 전 분위기를 돋구기 위한 시간이었다는 걸 깨달았죠. 고백을 받고 한동안 정말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믿기지 않는다는 감상도 있었습니다. 왜 나 같은 애를 좋아할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음이 통한다는 건 스스로 느껴지는 부족함 따위는 슬쩍 못 본 척 뒤로 물을 수 있을 정도로 기쁜 일이었습니다. 저희는 여느 커플들과 똑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군대도 기다려주고 자주 싸우기도 하고 화해하면 다시 알콩달콩 사랑을 속삭이기도 하고 남편은 어땠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남편이랑 연애를 한 순간부터 만약에 내가 결혼을 한다면 지금 남자친구랑 결혼할 거야 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좋아해서가 아니라 남편은 정말 객관적으로 성품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남자애들이 하는 욕도 한 번 한 적이 없고 무슨 일이 있으면 무조건 화를 내기보다는 우선 한 번 더 생각해서 자기 감정을 정리하고 조곤조곤 이야기해줘서 일이 커지게 하지도 않았어요. 적은 돈이지만 기부도 꾸준히 하고 봉사 다니는 것도 좋아해서 절 끌고 양로원이며 고아원, 유기견 보호센터까지 봉사를 가기도 했어요. 늦게까지 술을 마시면서 연락이 안 된다거나 하는 건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사귀면서 불안할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남편을 좋아하는 또래 여자들도 많았지만 남편이 워낙 칼같이 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저는 걱정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2년, 3년이 넘게 사귀다 보니 저희는 자연스레 장수 커플이 되었습니다. 흔히 대학교 하면 캠퍼스 커플이 유행처럼 번지잖아요. 저희와 비슷한 때에 캠퍼스 커플로 사귀게 된 사람들 중에서 저희만큼 오래 사귄 애들이 없었어요. 가끔 동창회 같은 느낌으로 대학 동기들을 만나면 야, 너네 아직도 사귀냐? 가 인사보다 더 먼저 나올 정도였죠. 근데 보통 그 정도 사귀면 제 주변은 꼭 결혼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서로 집안 사정은 어떤지, 가정 환경은 어떤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곤 하는데 남편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은근슬쩍 말을 돌리는 일이 많았습니다. 사귈 때 초반에는 별로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가 보다 싶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오래 사귄 후에도 계속 그러니까 나중에는 의아했죠. 이번에 아버지 퇴직 준비 중이셔서 걱정이야. 라는 말을 하면 아 진짜? 걱정되겠네. 근데 우리 영화 몇 시더라? 라는 식으로 아예 다른 주제로 말을 넘기니까 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만약에 남편 부모님이 한 분이라도 안 계셨으면 납득했겠지만 일단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신 건 확실했어요. 가끔 저랑 데이트가 끝나고 뭘 사가는 날이 있었는데 그건 왜 사? 하고 물으면 아빠 드리려고. 엄마가 사다 달라고 하셔서. 라는 식으로 부모님을 언급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남친이 저한테 집안 이야기를 잘 안 꺼내는 게 저랑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상의 관계로 가는 것, 즉 결혼까지는 별로 생각이 없어서 그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 내심 서운하더라고요. 앞서 말했지만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남편이랑 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마음이 아니라는 점에서 불안감도 들고 조금 슬픈 감정도 들었습니다. 그래도 결혼이 꼭 간절했던 것은 아니었기에 그래, 헤어질 때까지 후회 없이 사귀자 라고 생각하면서 저도 굳이 집안 이야기를 안 꺼내고 혹시나 얼결에 나와도 제가 먼저 이야기를 다른 데로 돌리는 식으로 대화를 피했습니다. 그리고 사귄 지 약 7년쯤 남편은 군복무까지 마치고 나서 회사를 들어갔고 저는 이미 졸업 후 몇 년 정도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까지도 저희는 큰 문제 없이 무난하게 잘 사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남편을 좋아했고 남편도 여전히 저를 좋아했죠. 대학생 때랑은 다르게 둘 다 일을 하니까 지갑 사정도 좋아져서 조금 더 여유로운 데이트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니까 저는 예전과는 다르게 결혼에 대해서 더 진지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요즘 시대를 봤을 때 결혼이 급할 필요도 없고 나이 자체도 많지 않았지만 7년이 넘게 사귀다 보니까 결혼 생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냥 은근슬쩍 결혼 이야기를 꺼내고 그랬습니다. 물론 부담은 주지 않았어요. 제 나름대로는 돌려서 이번에 친구 결혼했는데 너무 좋아 보이더라. 나는 결혼은 늦게 해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주변 보니까 너무 늦는 것도 안 좋은 것 같아. 라는 식으로 은근슬쩍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 정도만 표현했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도 남편이 동조할 거라고는 생각도 안 했습니다. 결혼은 저만 하고 싶은 거지 남편은 그렇게까지 간절하다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근데 제가 결혼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그러게 나도 친구 한 명 결혼했는데 벌써 애까지 있는 거 보고 부럽더라. 어차피 할 거면 너무 늦지 않게 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 물론 서로 준비가 되면. 라면서 저한테 공감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대꾸해주니까 저는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기대감에 더 부풀었습니다.
당장은 서로가 돈을 모으느라 바빠서 하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지만 이대로 몇 년 더 사귀면서 각자 일 다니고 돈 모으면 그럭저럭 작은 집에서 신혼생활하면서 결혼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또 8년, 9년, 그리고 마지막 10년.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연애 10년째 되는 해 제 생일날. 남편이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에 절 데려가서 프로포즈를 했거든요.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결혼을 하게 된다면 이 사람일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사람과 진짜 결혼을 하게 된다니. 10년을 사귀면서 남편은 저를 대하는 행동에 있어서 변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흔히 조금 오래 사귀면 연락도 대화도 소홀해지기 마련이라는데 전 한 번도 남편에게서 그런 걸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잘 챙겨준다는 느낌을 받았을지언정 사랑에 식었나 봐 라는 마음이 들 만한 일은 하나도 없었죠. 그래서 더 결혼 생활이 기대됐어요. 프로포즈를 받은 후 저희는 신혼집부터 먼저 알아보았습니다. 신혼집은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 저희 부모님이 조금 보태주셔서 여건이 그리 나쁘지 않은 곳에 작은 집을 얻을 수 있었죠. 대신 남편이 집안 가구들을 채워주었어요. 신혼집이라고 이름 붙일 집이 생기니까 이제 진짜 결혼이 코앞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신혼집부터 미리 준비하고 드디어 서로의 부모님을 뵈러 갔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남편과 사귀면서부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많이 해놔서 그런지 굉장히 반가워했어요. 우리 딸이 너무 부족한데 그래도 잘 부탁한다 라면서 너스레를 떨기도 하셨죠. 그렇게 저희 집에 인사를 마치고 바로 남편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남편 부모님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어서 더 긴장했던 것 같아요. 혹시 무서운 분들이면 어쩌지 하고 겁도 먹었지만 다행히 시부모님 되실 분들은 온화한 인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남편은 누나도 한 명 있었는데 흔히 시집살이는 시누이가 시킨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만큼 시누이에 대해서도 걱정이 많았는데 다 큰애들이 결혼하겠다는데 내가 간섭해서 뭐해 하며 너무 쿨한 태도를 보여주셔서 여러모로 마음 놓고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결혼식 날 전까지는 저희 둘이 시간을 보내는 일보다는 서로 가족들 모셔놓고 함께 밥을 먹거나 하는 일이 더 많았어요. 저희 부모님이나 남편네 부모님이나 상대방 가족을 궁금해 하시기도 했고 어차피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들끼리는 더욱 볼 일이 없을 테니까 그때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결혼 후에 살 신혼집이었으나 조금 충동적으로 결혼 전에 미리 같이 살아보기로 하고서 들어갔어요. 늘 서로의 집 앞 아니면 중간 지점에서 헤어져서 각자 집으로 들어가기만 10년을 했는데 하루 이틀 같은 공간에서 지내다 보니까 벌써 그게 적응이 돼서 신혼집에 혼자만 있으면 어색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생활을 반년 정도 더 한 뒤 드디어 결혼식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결혼식은 서울에서 할 예정이었는데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모두 지방에 사는지라 결혼식보다 더 일찍 저희 집에 묵게 되었어요. 어차피 시간 여유도 있는 만큼 오신 김에 시부모님과 시누이 모시고 여기저기 구경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남편에게 자기네 가족 다 미리 서울 올라와도 될 것 같아. 이제 결혼하고 나면 명절 같은 때 아니면 자주 못 뵐 텐데 더 시간 보내면 좋지 않을까? 라고 말했죠. 그렇게 시댁이 모두 올라오고 한 이틀은 정말 즐겁게 지냈던 것 같아요. 진짜 가족 같은 느낌은 솔직히 말해서 아니었지만 제가 흔히 주변에서 듣던 시댁 분위기랑은 다르게 온화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여서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를 대하는 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희 신혼집은 방이 3개였어요. 하나는 저와 남편이 함께 쓰는 안방, 하나는 컴퓨터방 겸 서재, 하나는 혹여나 나중에 아이가 생긴다면 아기 방으로 해둘 예정인 창고였죠. 침대는 킹사이즈로 하나뿐이었기 때문에 시부모님을 안방에 모시고 저와 남편은 창고에 대강 이불 깔고 자기로 했고 시누이는 본인이 먼저 거실 소파에서 자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저녁을 먹고 돌아와서 시부모님은 먼저 주무시고 남편은
누나랑 이야기 좀 할게 하며 거실에 나간지라 저도 간편하게 씻고 바로 잠에 들었어요. 엄청 피곤해서 푹 잠들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야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갈증이 나서 어중간한 새벽쯤에 깼던 것 같아요. 옆을 보니 남편이 없어서 살짝 열린 문틈을 보니까 아직 거실에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조용히 물이나 마시려고 일어나서 문을 더 여는데 남편이랑 신우이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근데 너 올케한테 다 이야기한 거 맞지? 어떤 거? 우리 집 사정 말이야. 아빠랑 너 사업 망했어서 빚 있는 거. 올케 입장에서 시부모가 빚 있다는 게 달갑지는 않을 거 아니야. 뭐 아빠 빚이야 올케가 안 갚아도 된다고 쳐도 네 빚은 같이 갚아야 될 테고. 아, 이야기 안 했어. 말해야 되는 거 아는데 말하면 결혼 안 한다고 할까 봐.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한두 푼도 아니고 말 안 할 거야? 어머, 말해야지. 얘 미쳤나 봐. 아니, 일단 난 혼인신고하고 자연스럽게 말하려고 했지. 야, 진짜 너는 내 동생이지만 진짜 나쁜 놈이다. 내가 너 같은 남자 만날까 봐 무섭다, 야. 난 몰라. 네가 알아서 해. 저는 처음에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정말로 빚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몇백, 몇천이 아닌 억 단위였습니다. 만약에 남편이 결혼 전 연애할 때 미리 이야기를 해주었다면 물론 고민했겠지만 그래도 남편의 평소 인품을 믿고 결혼했을 겁니다. 결혼하게 되면 한 배를 타는 이만큼 충분히 같이 갚아나갈 의향이 있었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저한테 철두철미하게 이야기를 안 했다는 부분에서 모든 신뢰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잘 봐줘서 연애 기간 동안은 말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칩시다. 지극히 개인 사정인 만큼 결혼할 것도 아닌데 굳이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적어도 저랑 결혼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아니, 최소한 프로포즈를 했을 때부터는 자기 이야기를 다 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저희 집에 대해서 이것저것 다 이야기했는데 남편은 제가 이 이야기를 듣지 않았으면 결혼식을 치렀을 때까지 쭉 숨겼겠죠. 저는 또 무슨 이야기가 오가는지 가만히 귀를 기울여서 듣고 조용히 방문을 닫고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로 나가서 뭐라고 하고 싶었지만 저도 내용을 정리할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다음날 아침 시부모님과 시누이는 계속 자고 있길래 저는 옆에 놓은 남편을 깨웠습니다. 할 이야기가 있다고요. 마지막 예의로 시댁이 제 말은 듣지 못하게 하려고 일부러 남편이랑 밖에 나가서 대화를 하자고 했어요. 근처 놀이터 벤치에 앉자마자 당신 빚 있었어? 라고 직구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어떻게 알았어? 어제 거실에서 하는 이야기 들었어. 라고 하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엄청 화났으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뭘 숨기고 있는지 제대로 이야기하라고 했더니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자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 남편은 아버지를 따라서 사업을 했던 모양이에요. 저와 한창 연애를 하던 때였던 것 같아요. 사업이라곤 해도 아버지랑 같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편은 자기 회사도 다니면서 아버지를 도와서 보조적으로 사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했나 봅니다. 원래 사업이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들어가면 저한테 자기 사업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그러기도 전에 아버지가 사기를 당해서 사업이 쫄딱 망하고 그 덕에 아버지와 본인이 사업 때문에 받았던 대출이 전부 빚으로 남은 거죠. 금액이 컸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갚아나가도 빚은 줄을 기세가 안 보였고 그 사이에 저한테 프로포즈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생각으로 나한테 프로포즈를 했냐고 물었더니 자기도 본인이 이럴 상황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렇게 계속 연애만 하다가는 언젠가 헤어지고 결혼도 못할 것 같았다. 자기는 나를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욕심을 부렸다. 부족한 돈은 누나랑 엄마가 도와준다고 해서 프로포즈까지 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어요. 현실감이 안 느껴졌다고 할까요?
이제 며칠 뒤면 하얀 웨딩드레스 입고 평생 동안 사랑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던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였는데 이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다는 게 어이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가 끝나고 저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저대로 이 모든 이야기를 다시금 정리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도 고민해야 했고요. 남편은 사과의 말조차도 안 했습니다. 1초가 1시간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냉정하게 봤을 때 이미 믿음이 깨진 사람과 결혼을 지속할 수는 없더라고요. 만약 남편이 숨긴 게 다른 거였다면 나름대로 납득을 하든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서 제 마음속에 덮든 뭔가 다른 결론이 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금전적인 문제는 결혼하는 사람한테 절대적으로 투명하게 모두 공개해야 하는 부분이잖아요. 함께 생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걸 저한테 숨기려 든 게 들통난 순간 저는 어찌저찌 결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편에 대해 아주 큰 부분의 믿음을 포기하면서 살아야겠죠. 하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남남이 된다고 할지라도요. 그래서 남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미안한데 나 당신이랑 결혼 못하겠다. 당신 때문에 파토나는 거니까 비용은 전부 당신이 내. 그리고 연락하지 마. 나 잠깐 시간 때우다 올 테니까 그 사이에 식구들 다 데리고 나가줄래? 여기 내 집이니까. 남편이 조용히 일어나서 집에 들어가는 걸 보면서 저는 집이랑 멀지 않은 카페에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창백해진 얼굴로 시댁 식구들이 나가는 걸 보고 저도 다시 집에 들어갔습니다. 네, 아마 정황상 시부모님이나 시누이는 남편이 설마 그걸 저한테 이야기 안 했을 거라고는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세 분은 잘못이 없죠. 사실 그래서 더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모처럼 시부모님, 시누이가 될 예정이었던 분들도 다 좋은 분들 같아서 결혼 생활이 더욱 기대가 됐는데 이 모든 걸 다 사랑하는 남편이 망쳤다니 순간 엄청 울고 싶어졌어요. 결혼이 파토가 나니 친정 부모님들도 난리가 났고 이미 초대한 하객들한테도 뭐라고 말해야 할지 그때는 정말 까마득하더라고요. 그래도 해야만 했습니다. 결혼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니까요. 지금은 모든 게 파토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근데 미련하게도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에 대한 그리움이 들끓더라고요. 이런 제가 너무 멍청하다는 생각이 저 스스로도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연애를 너무 오래 했나 봅니다. 그리고 사실 남편이 첫 연애였거든요. 첫 연애, 10년간의 연인 생활, 그리고 새로운 결혼 생활을 앞두고 맞이한 이별. 헤어진 초반에는 속았다는 분노로 아무 생각도 안 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분노의 불씨가 조금씩 사그라들다 보니 남은 자녀 감정들이 남편에 대한 그리움으로 표출됐나 봅니다. 남편에게서 꾸준히 연락이 오고는 있지만 다시 만날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요. 근데 이렇게 계속 그리움이 이어지다가 남편하고 재결합하고 싶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 됩니다. 혹여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제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해도 될지에 대한 고민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남편과 만났던 긴 시간들이 제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 같아요. 저한테 정신 차리라면서 쓴소리를 해주셔도 좋고 무슨 말이든 다 괜찮으니 제가 어떻게 마음가짐을 다지면 좋을지에 대해서 많은 의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쪼록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